오늘 방송은 2019년 11월 20일 오전 11시 정병진 목사가 여수정치개혁시민연대 초청을 받아 합법사이버정치활동 제약하는 선거법 한계라는 주제로 시민감독연구소에서 발제, 토론한 내용을 녹음 편집해 전해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해야 될 주제 토론을 하는데요. 오늘 주제 토론의 방식은요. 목사님이, 강사님이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사이버상의 언론 SNS상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한 내용, 이런 내용을 목사님하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불공정한, 부당한, 불법 이런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감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치개혁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몰라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FM입니다.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고 또 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병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선거법만 연구하셔가지고 대단한 선거법 전문가이시고 운동가이십니다. 여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높이 평가를 못하는데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하신 정병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소장님께서 너무 과도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선거 문제에 좀 일찍부터 좀 관심을 좀 우연찮게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 대선 이후에 선거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불법 선거 문제에 관심이 많이 쏟고 있고 감시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이버 선거 범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직접 법령을 찾아보면서 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좀 제가 앉아서 해주시겠습니까?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선거운동이 뭔지 정의를 좀 명확하게 선거법에 말하는 선거운동 정의를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예. 이제 나머지 이제 요 6가지 사항에 해당된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예외가 있고요. 이게 이제 선거운동입니다. 사이버 선거범죄에 해당 처벌 법령을 무시무시한 법령들이 있습니다. 방송, 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 많죠. 우리나라 선거법은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법령이 아주 참 문제가 많이 되는 법령인데요. 93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의 금지. 여기 보니까 맨 앞부분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180일 지금 이미 들어갔어요. 180일 기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상당히 애매한 지금 용어입니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제 나머지 다만 이 몇 가지 예외가 있죠.
근데 여기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게 그 헌법소원이 돼가지고 여러 차례 헌법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너무 그 표현의 자유를 좀 제한하는 애매한 규정이다. 그래서 헌법소원 결과 2011년 12월에 헌재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한정위헌이니까 이러하게 해석되는 한 이건 위헌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SNS 인터넷 사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안 들이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런 수단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SNS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막아놔버리면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기획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에 있어서 누구는 돈 많으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자신을 알리고 하는데 이 인터넷 SNS를 막으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헌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거죠. 선거운동 기간에도. 근데 이게 이제 또 자세히 들어가면 제한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자메일, 문자 등의 전송 제한이 있거든요. 109조 보면은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 전보, 모사 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법 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만 해당되는 어떤 그 법령은 아니고요. 개인정보보호법 또 정보통신망법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이게 사항입니다. 이게 그건 이제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구체적인 조항을 보면 또 5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결국 여기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자, 59조 보면 선거운동 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하나에 할 수 있는데 다음 각 호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해가지고 60조의 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하는 경우 이 경우는 자동정보통신 방법 이게 이제 동시에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놨어요. 그런 경우로 이제 전송하는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에 한하되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가 가능하고 횟수가 하루에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비 후보 때 180일 동안 만 그렇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이제 사전 선거운동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보내는 건 사전 선거운동.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한 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규정은 돼 있지만은 실제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보면은 이걸 피해가는 또 기계가 발명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교묘하게 피해가는 기계로 자동 또 막 이렇게 보내버려요. 그게 이미 지금 후보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쓰고 있어요. 그건 이제 이어나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의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 대행 업체에게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에 한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메일로 선거운동하는 것도 우리가 일반인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까 SNS 통해서 선거운동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것도 막아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지금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82조에서 한대요. 그러니까 전화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는. 그러니까 유권자가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뭐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공직이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처벌받은 사람 같은 경우 피선거권 박탈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선거운동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 선거운동 할 수 없고, 이렇게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선거권자이고 유권자들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가능한데, 전화를 이용해서 가능하고요. 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하는데,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비방하여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우리 한 대표님이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혐의로 끝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요걸로 살아나셨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이게 공익에 관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아무튼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인터넷 게시물들을 이렇게 우리가 게시판에다가 뭐 SNS 통해서 막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이것을 그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센터가 있어요, 중앙선관위에. 그래서 이걸 수집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 또는 그 게시자한테 삭제 요청을 합니다. 그걸 삭제 요청을 하면은 그것을 즉각 삭제를 해야 돼요. 지금 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삭제를 안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처벌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뒤에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108조가 있는데요.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거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여론조사나 모의투표나 인기투표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아주 악법인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아니 1000명, 2000명 막 이렇게 그 업체가 하는 그런 여론조사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인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그런 기능들 있잖아요, 요새는. 그죠? 요즘 카톡으로도 투표하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만약 한다면 그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참 이것도 상당한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악법 중에 악법으로 알려진, 어느 나라에도 거의 없는, 찾아보기 어려운 악법입니다.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대화방에 실명하기, 실명 인증을 반드시 선거운동 기간에는 하도록 아예. 그래서 요즘에 그 댓글 기능이 다 실명으로 이제는 전환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법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시물을 올렸다면 그 사람을 추적이 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그러니까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헌법 21조죠. 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거든요. 근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선거법으로 지금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제제기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시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 트위터가 얼마짜리냐면요, 2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왜요? 이 트위터 하나 날려가지고 2천만 원. 예, 과태료 부과를 받았거든요. 박지원 씨가. 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19대 대선을 앞둔 그 선거운동 기간에 지금
이걸 올렸단 말이에요.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이 안 된 여론조사예요. 이게. 이 자체가 그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고발이 됐고 이걸로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인정을 해, 이게 잘못했다 인정을 하고 순순히 과태료를 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관위에서 과태료를 2천만 원인데 원래는 1,000만 원 다운을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물었습니다. 이거 하나 올린 지 불과 몇 분 만에 내렸어요. 문제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물게 됐어요. 홍준표 씨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언급을 해가지고요. 등록 안 된 여론조사 결과를 그 과태료 2천만 원 받았는데 불복을 해가지고 계속 소송을 걸었어요.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결국 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2천만 원 홍준표 씨는 스스로 자진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2천만 원 고스란히 물게 생겼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그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자신의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입니다. 트위터에다가 어떤 정책에 대해 찬반을 묻는 그 게시물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안내문이 날라왔습니다. 그 게시물 내려라고. 중앙선관위 그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센터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뭐 기분도 나쁘고 말이죠. 뭐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하냐 하면서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SNS까지 우리 SNS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인데요. 보십시오. 지금 시대 정신은 뭘까요? 종북잡에서 나라를 구할 답은 환경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고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로 이제 선관위는 사실 굉장히 좀 법령을 위반을 해도 조사는 하는데 봐주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조사만 하죠. 조사하고 그러니까 뭐 가장 이제 낮은 처분이 이제 선거법 준수 촉구, 그 다음에 뭐 서명 경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의뢰 고발 이렇게 식으로 가는데 이 사람의 경우 그 서명 경고를 했어요. 상당히 센 경고 처분입니다. 그것도 그 정도도. 근데 결국 이 사람이 고발돼가지고 구공판에 넘겨졌어요. 아마 벌금형을 받았을 겁니다. 아주 심하게 계속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지금 정광훈 목사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제가 정광훈 목사의 경우는 진짜 깜빵 가야 될 사람 아니니까 선거법 위반을 수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준수 촉구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선관위가 솜방망이 지금 처분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참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고발을 하고 말이죠. 이게 잣대가 너무 불공평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극우 시민 이것도 이제 지금 실제 제가 다 가까이 있거나 이렇게 경험한 사례를 제가 든 거예요. 이것도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그런 카톡 내용이어가지고 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고 뭐 그 집안이 어떻고 막 하면서 온갖 거짓말 허위사실을 담은 카톡 메시지였어요. 선거운동 기간에. 그래서 이것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 처벌을 받았어요. 경찰이 아주 추적을 잘하더라고요. 충청도까지 가서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 처벌받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카톡으로 이렇게 퍼뜨리면 괜찮겠거니 해가지고 이게 뭐 이방 저방 막 여러 군데 막 떠돌아다녔던 지금 이게 유포가 된 내용이에요. 결국
후보자 비방 특색선거 돌려가지고 선거법 위반 처벌받은 사례. 그러니까 이 카톡을 이런 허위사실 특색선전의 비방, 후보자 비방에 해당되는 내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딴 사람한테 옮기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경우 경찰에다가 아니면 선관위에다가 아니면 검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잘하면.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드루킹 사건인데요. 지금까지도 그 김경수 지금 도지사가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드루킹 사건으로. 이게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론조작을 한 거죠.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보니까 지난 국정감사 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제 선관위를 담당하는 그 국회 그 위원회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총선이 코앞이다 보니까 다 이제 뭐 선거에 관련된 막 아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질문하는데 가장 많은 질문이 추궁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매크로를 이용한 거나 그 다음에 인터넷 그 포털에 보면은 인기 검색어가 쫙 뜨잖아요. 그거 문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300명, 500명 막 이렇게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막 검색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검색하게 되고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알리게 되는 실검순위를. 네, 실검순위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 여론 조작이죠, 일종의. 이거 규제해야 된다. 왜 선관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느냐. 국회의원들이 엄청 질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이제 좀 규제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에 대해 실검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이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드루킹 일당 같은 경우는 악의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작을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 불법 아니다, 그건. 여러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민간인이 달았으니까. 근데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현재. 지금 공무원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굉장히 공무원에 대한 선거 규제는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래서 민간인,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네이버나 이런 데 업무 방해를 했다. 아마 그런 차원으로 아마 지금 처벌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불법 선거운동, 이게 투개표 감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구장창 주장해오는 것이 개표 조작을 막아야 된다. 우리나라는 정말 그 개표 조작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건 이야기하려면 1시간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건 좀 제가 간단히 마음만 띄우고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한 아주 실효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한 그 장소에서 투표가 옮기지 않고 그 장소에서 바로 까버리는 거예요. 투표 끝나면. 그렇게 하면 돈도 적게 들고 그 밤샘 개표도 안 해도 좋고 훨씬 아주 좋은 방안이거든요. 투표 현장에서. 예. 우리 같은 경우 지금 흥국체육관에 다 모아가지고 심지어 검은도에서까지 가져와요. 그럼 새벽에 도착합니다. 투표하면. 그러면 당연히 개표 시간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개표할 때 보니까 검은도에 비가 내려가지고 또 배가 고장났어요, 오다가. 엄청 지연이 돼버리더라고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바로 거기 투표한 곳에서 까버리면 그것도 우리 선거인들이 보고 싶으면 가서 다 보고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혹시 부정을 손을 타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사게 되고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투표소 개표를
법안을 노무현 정권 때부터 그 한 의원이 제기를 했고요. 그때 이제 뭐 폐기되고 법안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동원 의원이 9대에서 했고 그것도 이제 폐기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대 송영길 의원이 또 발의를 했고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영 좋아하지 않는 조원진 의원까지 투표소 개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현주 의원이 또 발의를 했어요.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극우 정당 의원들이 요즘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가 다가오니까 자기네들이 해봤지 않습니까? 이 개표 조작 그런 좀 맛을 봐서 그런 것 같지 않는가 좀 싶은데 이게 위험하다 생각했는지 앞다퉈서 지금 이 투표소 개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 때는 관심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 이 사례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의안정보 시스템에 이제 법안이 발의되면 올라가잖아요. 인터넷 그 의안정보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의견을 다는 그 게시판이 있어요. 이 법령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법안을 그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도 거기에 댓글이 거의 안 달립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투표소 개표에 대해서는 강동원 의원, 송영길 의원이 법안 발의했을 때 그 밑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얼마나 많은 댓글이 달렸는지. 수만 개가 그것도 며칠 사이에 집중적으로 달렸어요. 이거는 뭡니까? 매크로를 통한 여론 조작 행위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수만 명이 갑작스럽게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 댓글을 달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태가 그 드루킹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이 처음 한 거 아니라고. 한나라당 시절부터 옛날부터 다 해왔다 이거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사이버 범죄죠. 선거 범죄죠. 이거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 사건 벌써 다 지금 까맣게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디도스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 아침에 투표하고 가려고 평소에 늘 투표하는 투표장 자기 지역에 투표하는 투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봤더니 투표소가 아닌 거예요. 바뀌었어요. 투표소가 갑작스럽게. 그래가지고 당연히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이 끊겨 있어. 접속 차단이 돼 있어요. 그래 투표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이때 투표소가 갑작스럽게 여러 군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떨어뜨리기 위해서 별짓거리를 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전문가들은 그 디도스 사건이다. 그러니까 선관위 홈페이지를 갑작스럽게 막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컴퓨터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그게 다운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디도스인데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거 디도스 아니다. 디도스 형태가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내부에서 동조해주지 않고는 이게 될 수가 없는 문제다. 근데 이게 그냥 엄청 넘어갔어요. 이것도 정말 무서운 선거 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돼서 참 다행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나라가 선거 부정들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이제 드러난 것들 중심으로 제가 또 경험한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대안은 뭐냐? 대안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이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논문이 있어요. 제가 논문을 보고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이제 94조 신문방송 이용 광고 금지 이것은 이제 비용 규제 영역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비용을 아예 딱 이렇게 정해놓고 더 이상 그 비용 이상 쓰지 않도록 그런 형태로 가야지 뭐 이용하지 말라 규제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서신 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는 폐지해야 된다. 이거는 아주 낡은 그런 규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인터넷 실명 인증 같은 경우 이건 세계 유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독소조항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와 정당 외기에 인터넷 광고 금지 규정은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예비 후보자만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서 유권자들한테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삭제 조치를 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규정은 후보자가 선거한 일을 경유하지 않고 ISP에 직접 관련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일곱 번째, 온라인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개정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일기투표, 모의투표 내용과 결과 공표를 허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라인 선거운동 제한 표시, 찬성 표시, 투표 인증샷의 온라인 게시 금지 규정은 온라인 선거운동과 투표 동료 문화를 배양하고 정치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들라면요 아마 수염 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뭐 투표소 수개표 법안도 계속 뭐 발의만 되고 통과가 안 되는 그 사례가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선거법 개정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첨예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아주 법령 하나 통과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법안은 엄청나게 많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통과되는 것은 손으로 꼽아요. 그 정도로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재 현행법이 허점이 많은데 이게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참 우리나라의 참 후진적인 선거 문화를 그대로 법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기하셨던 사안 같은 경우는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뭐 선관위 유권 해석을 좀 더 거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유권자들은 선거운동을 SNS 통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그 몇 가지 우리가 분명 확인해봤듯이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아까 내용상으로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견이다 라는 정도 표명은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좀 더 유권 해석을 받아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정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박수.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앉아 계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최철중님. 박지원 의원. 예. 선거법이라고 과태료를 받는 거잖아요.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과태료와 벌금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해요? 선거법 벌금과 과태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우리가 기소가 돼가지고 처벌받게 될 경우에 100만 원 이상 되는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되고 막 무서워요. 그런데 과태료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벌금 정도니까. 과태료는 법 위반이 아니죠. 형사처벌에 해당되지를 않거든요. 벌금은 금고 이상 할 때 이 벌금이 해당돼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해요? 박정희 의원이 생각보다 아니 우리가 그게 최대가 2천만 원이더라고요. 아예 그 규정이 2천만 원 딱 이렇게. 과태료는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렇죠. 무는 게 과태료고, 그렇죠. 벌금은 재판에 이렇게 형식을 갖춰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거에 따라서 우리가 쓰레기를 공직선거법으로 묶어서 과태료냐 벌금이냐 이렇게.
예, 벌금이라고 해서도 안 되네요. 과태료라고 해요. 그냥 과태료라고 해요. 네, 용어를 아주 정확하십니다. 네. 하나 더요. 대표를 때 예. 부당 사례 하나만 배우면서 어떻게 집중 개표.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하나만 우리 여수에서 벌어진 일 하나. 지난 지방선거 때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것도 제가 고발을 했었는데 개표 상황표에 나와 있는 개표 상황표라고 아시죠? 그렇죠. 개표 상황표에 후보자별 득표수가 기재가 되고요. 그걸로 몇 표 그 후보자가 얻었는지가 확정이 돼요. 그 말하자면 후보자가 표를 얻는 하나의 판결 문서와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아요. 여수에서 안 맞아버렸어요. 대선 때도 그랬어요. 안 맞아버렸어요. 그것도 박근혜 2012년 때도 한두 표가 투표자 숫자하고 득표 숫자가 안 맞아요.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근데 선관위 직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참 밤샘 개표를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거의 개표가 완전 거의 마무리됐을 무렵에 내가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개표장을 빠져나왔어요. 바톤 터치를 했어요. 우리 안일상의 사장님하고 바톤 터치를 했어요. 내가 강 사장님하고. 강성권. 근데 그 양반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개표 현장을 지켰어요. 근데 그러니까 감시하는 사람이 싹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표가 안 맞으니까 선관위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과장이 개표 상황표 찢어가지고 다시 만든 거예요. 꾸겨 버려버리고. 근데 그 강 사장님이 그 꾸겨 버린 것을 사진을 찍어버렸어요. 다 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보를 해서 그걸로 제가 기사를 쓰고 그걸 고발까지 했는데 세상에 그걸 가져버리더라고요, 검찰이. 별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인도 시간이 중동의 어느 나라에 우리가 아프리카 그거 전자개표기 수출해 좀 이야기 하려면 긴데요. 이게 전자개표기 우리는 전자개표기라 사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라고 붙였어요, 이름을 처음에. 그렇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전자개표가 아니고 이거는 투표지 분류기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투표지 분류기라고 쓰고 있는데. 이게 컴퓨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노트북이 핵심이에요. 그 노트북으로 그렇게 모든 제어용 PC라는 그 기기가 이제 포트에 이제 들어가도록 제어하는 그런 건데 이게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해킹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이게 조작 위험이 있어요. 이 컴퓨터를 왜 선진국에서 개표할 때 안 쓰냐? 아니 선진국 프랑스 독일 다 컴퓨터 기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작업 개표를 하거든요. 왜? 컴퓨터 조작이 너무 쉬워요. 당연합니다. 네. 너무 조작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초개표를 다 해버려요. 네, 그런데 지금 상관이 있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18대 대선 당시에 박근혜가 51.6%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516 떠올리는 숫자로 딱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새벽 3시, 그 40 몇 분에 딱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우리는 박근혜를 택하지 않는데 박근혜가 당선이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좀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조작이다. 이거는 분명한 조작이다. 그건 이제 조작의 증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선거 무효 소송을 했는데 재판을 안 해버려요, 대법원이. 검사하고 판사가 전부 다 그쪽.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갔다가 그냥 선관위 또 대법원 재판을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깜빡이 집어넣어버리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칼을 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이게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이 이제 배포가 이제 더 커져가지고 간등에 부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기기를 변형을 해가지고 해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라크 같은 나라가 얼마나 이라크 전쟁으로 힘들었습니까? 그런 나라가 처음으로 대선 총선 같이 치렀는데 우리나라 투표지 분류기 업체가 거기다 수출을 해가지고 그 기기로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개표 부정이 조작이 엄청나게 그 시비가 있어가지고 재개표를 다시 하고 일부 지역은 또 다시 좀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DR 콩고 같은 경우도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올해죠 올해 DR 콩고가 작년에 선거를 12월 말에 했고 올해 그게 개표가 상당히 늦게 한 달 정도 개표를 안 하고 그냥 발표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겨우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 시민들이 다수가 선택했던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지금 당선됐어요. 치세게티라고 하는. 거기서도 막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난리가 아닌데 그곳에도 우리나라 이 업체가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인 김모 씨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발이 되고 수사를 받고 중앙선관위에서조차도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이권에 개입됐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무혐의. 증거 불충분. 선관위가 얼마나 문제예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니까요. 감사를 해가지고. 그런데도 무혐의. 참 기가 막힌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럼 시간이 심야로 갈수록 부정 조작할 가능성이 많아지는구만.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셀 때 그 사이에 끼워 넣어버리면 지난번에 여수 노인회장 선거 때 세부차 세부차가 그랬다면서 10매 가운데 한 매는 타 후보로 가게 하도록 명령어를 입력을 해놓으면 그러면 한 매가 아니고요. 박빙의 승부일 경우에는 두 매가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상대 후보 거를 뺏어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두 매 효과가 나요. 근데 이 조작이 쉬운 그 방법, 가장 조작이 쉬운 때는 언제냐? 예를 들면은 2007년 대선 같은 경우 조작이 어려워요. 이명박과 정동영 후보가 표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그런 때는 조작할 필요도 없고 조작도 어려워요, 그런 거는. 그런데 언제가 조작이 쉽냐면 서로 비등비등할 때가 조작이 아주 쉽습니다. 이게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의 이 비등비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 조작을 하고 여론 조작을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조작을 들어가는 거죠. 네. 심판도 시합하려면 표가 잘 안 나잖아요. 수정하는 게 제일 빠른가요? 얼마나 개표가 어이가 없는가를 그 현장을 계속 저는 이제 개표 참관인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이제 예를 들면은 투표지 분리기가 고장 났어요. 개표하다가. 그러면은 그 표가 그때 당시 한 300매 정도밖에 안 돼요. 남은 표가 그 하다가 중단된 표가. 그러면 사람이 손으로 세면 금방 세버리지 않습니까? 손으로 빠르죠. 근데 그 기계를 고칠 때까지 개표가 중단이에요. 그것을 기계를 고쳐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반드시 돌리려고만 합니다. 근데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는 수작업으로 일부 하거든요. 현재도 수작업으로 해요. 수작업으로 그 개표 상황표를 작성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투표지 분류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빼려고 합니다. 이게 한 일개 투표소가 많아야 1000명 정도죠. 500명도 1000명에 3000명 정도 아무리 많아봐요. 아무리 많아야 3000명인데 거기에 투표 종사원이 많고 참관이 또 다 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에서 수작업으로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한두 시간이면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릴 일이고 그때 그 두 가지 방법을 상황표를 개표 상황표를 만들고 온라인으로 바로 보내고 이러면 될 일인데 그거를 안 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작 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의 왜 그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려고 그렇게 선관위가 극구 하는지 그걸 잡아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감사원이 선관위 집중 감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했어요. 그랬더니 투표지 분류기를 가지고 선관위 직원들이 업체와 짬짬이를 해가지고 이권을 얼마나 아니 기기가 484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그 사용 연한이 아직 상당 기간 남아 있는데도 그걸 안 쓰고 굳이 임차를 해요. 아니, 기존에 있는 거 사용하는 것보다는 빌리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식으로 했는데 비용 차이가 3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서 해요. 가지고 있는데 구형이라고 그걸 조금 업그레이드만 하면 한 50만원 들이면 한 대당 다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굳이 200 몇만 원 들여가지고 임차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낭비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직원하고 2명이 징계를 해라고 감사원에서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2명만 연루가 됐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투표함 보관 기간은 몇 년이고 재검 공소시효는 몇 년? 투표함은 이의제기가 특별히 없는 한 그 선거 끝난 지 한 석 달인가 뭐 이후에 폐기해버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나 이제 소송이 걸리면은 폐기를 못하죠. 그래서 소송부터 먼저 걸어놔요. 네. 소송을 걸어놓으면 이제 소송 걸어놓고 그러면 이제 3개월 내에 폐기한다고 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금방 그래서 폐기해. 2012년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을 보존하고 있다가 그것도 폐기해서는 안 돼. 이제 재판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폐기해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폐기해버렸어요. 정권 바뀌니까. 2012년 그래서 18대 대선 투표지가 없습니다. 현재 이제. 그걸 덮으려고 세월호 사건을 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네. 굉장히 18대 대선이 결정적이었어요. 그게 제가 이 시간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유튜브에서 멘붕의 시대라는 영화도 있고요. 김어준의 더 플랜이라는 영화도 영화가 2개나 나왔어요. 그 관련해서. 그거 보시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이가 없는 지금 개표가 이루어지는가를 유튜브로 지금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영화 2개 다 볼 수가 있어요. 좀 보시고, 분명히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 정말.